시간에는 우리 개방경제, 오픈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경제라는 거, 이제까지 우리 거시경제학을 생각하면서 국내 경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생각한 거는 이제 경제 전체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단위를 생각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단위는 정하기 나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 경제 자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의 큰 단체로 봤을 때, 하나의 크기로 봤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그것이 전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예로 이제 국가 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렇게 국가 경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만을 생각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 중에, 큰 가정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무역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역이 없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GDP를 중심으로 뭐 물가 수준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각각의 GDP가 구성될 수 있는 것, 지출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집계할 때는 생산적인 측면으로 정의를 하지만, 각각의 항목들을 집계할 때 지출 측면에서 바라보면 집계하기가 더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 그러고 그거를 생각하자면 소비, 그렇죠? C와 I와 G와 넷 엑스포트라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방정식은 국민소득 방정식을 배웠죠. 그런 것처럼 그 NX가 포함된 상황에서 좀 다른 변수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실질 이자율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역하고 관계를 짓고요. 무역을 생각할 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환율이라는 거 있습니다. 뭐 국제금융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이랑 환율이랑 이런 거 공부할 때 우리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금융이라는 측면, 그 통화라는 측면, 그 돈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는 거 실물시장이 아니죠. 실물시장의 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실물시장을 백업해주는, 그러니까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의 교환 비율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이제 금융론에서 생각하는, 국제금융론에 생각하는 그 환율하고 같이 지금 이제 또 이제 실질 환율에 대한 고민들을 잠깐씩 하긴 했는데, 그 부분들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시장, 화폐시장, 그러니까 명목 변수들이 정해지는 그쪽 부분들하고 떼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실물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오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환율을 이제 실물시장의 교환 비율, 그러니까 물건의 교환 비율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실질 변수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한 부분으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아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원래 경제학이 미국에서 처음 논의가 됐고, 미국이라는 국내 경제 자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 큰 경제 내에서는 그 국가 내에서의 변수의 변화가 국제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모델은 소국 경제 모델이라고 그래서 스몰 컨트리 모델입니다. 소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정해진 어떤 변수들의 균형은 국내에서 정해지는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실질 이자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각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변화되는 자본시장 또는 뭐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결정되는 실질 이자율과는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거는 그냥 외부에서 주어져 있는 변수로서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GDP, 그러니까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 출발을 해서 그 세부 부분, 그 다음에 실물시장의 균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아가서 환율과 실질 환율과의 관계, 그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바라볼 거는 이제 국민소득 항정식을 바탕으로 한 순수출과 이제 자본에 대한 자본시장, 대부자금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거나 유입되거나 유출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생각해 보기에 순수출 또는 수출이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다, 적자가 났다, 이런 어떤 신문 보도를 보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적자가 났다 그러면 왜 났다, 이런 큰일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도 느끼게 되고요. 뭔가 이제 빚을 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 경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한국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주 뭐 경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사실 아니죠. 그게 이제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되고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 자체, 세대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자꾸 전수해주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흑자가 생기고 적자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균형이 맞춰지고 하는 과정이라서 그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내용들은 필요하겠죠.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균형이 맞춰지고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국 경제 모형, 소국의 경제를 바탕으로 외부에서 발생되거나 외부 국가들에서 결정된 균형 상태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외생 변수로 벌써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소국 경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국 경제 모형으로 분석을 할 때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국 경제에서는 자기 자신의 국가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균형 상태가 변형이 됐을 때 그게 외국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간단한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점이 있고요. 시사점이 있고요. 그거와 이제 반대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분석하기에는 소국 경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비슷하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변수들은 무역 수지라던가 그다음에 환율, 이제 명목 환율부터 해서 실질 환율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질 시장, 실물 시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질 변수가 균형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자체도 우리가 외환 시장 중에 또 그 금융 시장을 바탕으로 한 균형점이 아니라 물건을 직접 교역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실질 환율에 대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조건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 각국의 경제 정책이 또는 소국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따라서 실질 환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은 외국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소국이니까 외국의 변화에 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또는 무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방 경제라고 얘기하고요. 그 영어로 얘기하자면 오픈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가 무역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으로 분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분석해왔던 거 폐쇄 경제의 형식으로 분석을 했고, 단지 우리가 이렇게 오픈 매크로로 연관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둔 게 국민소득 방정식 항등식이 됐던 거죠. 거기에 NX라는 항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소득 항등식부터 하나하나 해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 이제 국민소득 항등식부터 해가지고 오픈 매크로까지 하는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국민소득 항등식은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시 고민을 해보자면 요 c와 i와 g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c라는 게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가 있을 거고,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겁니다. 소비 지출이. i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 생산된 걸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외국에서 생산된 거 수입해 온 거를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G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에서 정부 지출로 사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거를 또 각각을 이렇게
외국에서 생산된 거를 국내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크기 자체 가까이 크기 자체가 뭘 의미한다? 그러면 CF 더하기 IF 더하기 GF가 사실은 어떤 부분이다? M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NX라는 게 X-M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된 거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거하고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원래는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에다가 M을 빼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은 사실 요 부분이 따로 있고 요 원래 부분하고 같지만 요 부분 요 오른쪽에서 우리 따로 생각했던 부분을 M을 빼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하고 외국에서 수입했던 거하고를 동시에 우리가 소비 지출하게 되죠.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까지 다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국내 생산물과 함께 수입된 물건까지 포함되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민소득 방정식에서 M을 항등식에서 항상 M을 빼주게 되고 그걸 넷 엑스포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다시 한번 나눠가지고 넷 엑스포트라는 게 뭐겠습니까? 넷 엑스포트 순수출이죠. 순수출. 순수출이라는 건 뭐다? 순수출이 0보다 크다면 무역 흑자인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음이라면 무역 적자인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즘은 이제 무역이라기보다 국제 수지 그 수지표를 보면 그냥 경상수지라고 하죠.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적자로 더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되는 경우에 무역 적자의 규모가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요. 이제 국제 자본이 우리가 순 자본이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대부자금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대부자금 시장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그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죠? S와 I가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저축과 투자의 크기 차이 S에서 I를 빼준 것 자체 요거 자체가 양이 되는 경우와 음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균형이 되는 거에서 국내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크거나 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개방되면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가 나거나 적자가 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자본이 유입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S-I 자체 그러니까 그 국내의 대부 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자본과 그 I라는 것이 R에 대한 함수니까 이자율에 대한 함수다 보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음의 함수죠.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그려봤습니다. 그 내용하고 같이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S가 저축이 I보다 크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외국에 지금 이자율이 이제 그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이자율이 떨어질 위기에 있는데 외국의 실질 이자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넘치는 겁니다.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공급이 과잉 상태에 있으니까. 그건 반대의 경우 뭐겠습니까? 자본 유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순유입, 유입, 유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출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럼 NX라는 거 살펴보면 요거 NX 부분 여기 있죠. 요 부분에서 NX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한번 쓴 거예요. NX는 뭐겠습니까? 요 다 오른 왼쪽에 있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를 다른 항으로 넘겨주면 되죠. Y에다가 C 플러스 I 플러스 G 요거 전체가 음으로 바뀌어주는 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요거를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요게 Y에다가 C 빼주고 G 빼준 거 요거랑 됐죠? Y에서 C랑 G를 빼준 걸 밖으로 빼가지고 빼줬고요. 그
그다음에 마이너스 i가 추가적으로 남아 있겠죠. 그럼 요거 뭡니까? 요거 총저축이죠. 그 따라서 이게 총저축입니다. 그럼 nx의 크기가 s-i와의 관계가 있네요. 네, 이게 무역과 자본 이동과의 연결 관계를 설명해 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역 수지 흑자 적자, 경상 수지 흑자 적자, 요거 nx 부분하고 자본 이동, 우리 금방 한번 공부했던 자본 이동 s-i 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역 적자인 국가는 어떻다고요? nx가 0이면 s가 i보다 작아지는 이게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왼쪽이 0보다 작다면 오른쪽도 0보다 작겠죠. 그럼 요 조건이 nx가 0보다 작다면 s가 i보다 작고 순차용국이 되는 거죠. 순차용국이 되는 겁니다. 무역 수지, 무역 적자가 일어나면 외국에서 자본이 투입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뭐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최고로 뭐 1980년대 이후로 계속 쌓이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순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채권을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고 일본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상관도 없고 지금 흘러가는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경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아직까지는 평가가 되고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참 문제가 많다라고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요게 되는 거고요.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발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무역 어떤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또 전체적인 국제시장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에서 점점 보호무역 체제로 변환되고 있는 상황을 거치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좀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자유무역이 어려워진다면 상당히 GDP 대비 우리가 수출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수출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뭐 장기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적인 국가의 경우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어떤 변형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트랜지션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막 수출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미국이 수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기술 수준 낮은 상품들, 공산품, 뭐 단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국가라던가 뭐 베트남이라던가 뭐 필리핀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그 요즘 벌어지고 있는 뭐 문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수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최종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들,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메모리 칩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또는 반도체가 적게 들어가가지고 신규 생산을 못 하고 있고 올해 신차를 구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또 특정 부품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수혜를 입기도 하는데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호무역 자체로 흘러가고 있는 기조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시장 모형 이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각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모형을 해보기 위해서 한 가지 각각의 함수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산함수 우리 많이 봐왔지만 생산함수는 y, LK의 KL의 함수죠.
자본과 노동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소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는 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비는 소비 함수는 함수 이름으로 c를 쓰고요. y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함수인데 뭐 y에다 t 빼준 걸로, 그러니까 y에서 t 빼준 거를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해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y-t가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내가 번 돈에서 정부에다가 세금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고,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자는 우리 전에도 잠깐 했었지만 이자율에 대한 함수고요. 이자율에 대해서 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쓰는 이유가 우하향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외생적인 정책 변수들이 있는데 G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정부 지출 외생적으로 결정되겠죠. 그럼 T도 정부가 정하는 거니까 외생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바탕으로 이제 모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보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지금 자본의 유출과 유입,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원래 자본시장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들어오고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를 건데 그런 거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채권, 해외 채권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럼 우리 국제금융론 배웠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환율도 변하고요. 각국의 물가도 변하고 뭐 이런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황이 변하는 거를 고려해 볼 때, 분석해 보고자 할 때 다른 것들 다 일정하다. 그리고 뭐 해외 채권이나 외국 채권이나 환율이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명목 환율들이 일시적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위험들이 또 있죠.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험이나 미래에서 어떤 현상, 어떤 천재지변에 닥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뭐 태풍이 와가지고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공장이 파괴될 정도로 피해를 뭐 베트남이 더 많이 입을까, 필리핀이 더 많이 입을까, 뭐 타일랜드가 더 많이 입을까, 이게 다르다라고 고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다 같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본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 뭐 국제시장 자체, 각국의 어떤 법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가정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소국 경제 모형이다 보니까 소국의 경제, 그러니까 세계 이자율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 우리의 경제 정책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외국의 실질 이자율은 R스타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균형 이자율은 R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R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R스타에 따라서, R스타가 외생 변수죠.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한 뭐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지만 소국 개방 경제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볼 때 해외 모든 국가들과 다 거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 나라보다는 해외 다른 나라들 모두 다 더한 게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크니까, 네,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가 작고 그래서 소국 개방 경제의 모형으로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쭉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처음에 대부자본금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축이 이자율이었고요. 실질 이자율이죠. R입니다. 수평축이 S와 I 같은 지출량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R 그려볼 수 있었죠. I를 R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면 우하향하는 I 곡선이 투자 함수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I 자체는 R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함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의 실질 이자율, 해외 이자율
R스타는 외생 변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R스타가 이렇게 정해졌을 겁니다. 이 수준에서 딱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정해진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I가 결정될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이 R스타를 바꿀 수 없으니까 I R스타에 따른 양은 바로 요 투자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 버린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다면 외국에서 투자의 유입이나 유출이 금방금방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국내에서 이거에 이전에 국내 이자율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저축량을 생각해 보니까 저축량은 사실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게 우리가 그렸습니다. 그렇죠?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에 일어났던 어떤 R의 수준을 보면 R, 요 빨간색의 R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국내 상황에 경제가 오픈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고려를 한다면 빨간 R에서 국내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서 투자와 저축이 만났기 때문에 이자율이 결정됐을 겁니다. 실질 이자율. 근데 외생적인 세계 이자율이 투자를 결정하는 이런 상황의 소국 경제 모형에서는 우리가 R스타 값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 상황에서. 네. 그러면 해외 이자율 R스타가 국내에서 균형 이자율 R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어떻죠? 요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S가 I보다 크죠. 그렇죠? S가 I보다 크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썼던 내용 기억나나요? 자, NX였죠, NX. NX는 Y에다가 C 플러스 I 플러스 G 요거 다타한 거 빼준 거다라는 거 우리 했었고 다시 정리하자면 Y에다가 C 빼고 G 빼준 거 요거 총 저축이었고 요거 I였다라고 썼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거 자체가 S 된다 그랬고 요 S에다 I 빼준 거죠. 그럼 S가 I보다 크다 그러면 요게 양이라는 거고요. 그럼 요게 양이면 항등식에 의해서 NX도 양이겠죠. NX 크기가 얼마만큼 결정될까를 고민해 보니까 요 크기 양의 NX 크기 S가 I보다 이 수준에서 R스타 수준에서 크죠. 요 크기만큼이 순수출이 일어나고 순수출이 양이고 무역수지가 흑자이고 흑자만큼 S가 더 크다 보니까 자본의 유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X가 양인 S가 I보다 R스타 수준에서 높은 이 상황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무역수지가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시적인 정책 중에 이제 뭐 우리 첫 번째로 바라볼 거는 정부의 정책들 원래 외생 변수였던 G와 T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고민을 해보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국내의 재정 정책. 확장적이든 뭐 축소되든 것이든 상관없지만 확장이 쉬우니까 일단 확장으로 살펴볼 거고요. 해외에 재정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투자 수요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재정 정책이 확장적이다 그러면 G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출을 더 늘린다거나 텍스를 줄인다거나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부분 다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저축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저축하는 총저축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저축의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정부 저축이 뭡니까? T에서 G 빼준 건데 마이너스 부분이 커지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럼 저축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축이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S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NX 순수출의 수준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네, NX가 S가 감소하게 되고 NX가 NX의 크기, 순수출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자본 유출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해외 확장적 재정 정책은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이냐라는 거고요. 해외 확장적 재정 정책은 세계의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R스타 자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다른 부분, 국내 직접적인 S와 I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R스타가 R스타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2번 방향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NX 증가한다 이런 예측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의 변화. 똑같은 이자율에 됐는데 무슨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투자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투자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한다면 I 투자 곡선 자체가 투자 함수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부분은 출발했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출발점은 여기였어요. 여기에 NX 크기인데 만약에 다시 생각해서 해외 투자 수요가 늘어났다. 재정 정책이 확장적이다. 해외 재정 정책이 확장적이다. 그러면 G가 증가함에 따라서 NX 감소하는 현상 보였죠. NX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R스타가 증가했고 R스타의 증가로 NX가 감소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바라볼 거는 I 곡선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투자 수요가 증대돼 가지고 I 프라임 또는 I 프라임으로 하면 미분 같으니까 다시 쓸게요. I 1으로 할게요. 0으로 하고 똑같은 R 수준에서 I가 자체가 변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제 있었던 S 곡선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로가 여기였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해진 그 외국에서 정해진 수준이 지금 우리가 봤던 걸로 따지자면 원래 수준이 여기니까 상황이 아예 바뀌어 버렸네요. S0에서 원래 요것만큼 NX가 양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을까? 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NX 자체가 감소돼 가지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수준까지 I가 크게 변했다면 이런 현상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투자 수요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환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율. 그러면 환율도 사실은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이 있습니다. 명목 환율을 일단 우리가 통화 측면에서 바라보는 통화를 교환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환율 처음에 이제 국제금융론 시간에서 배우면 이런 어떤 실질 환율에 대한 얘기를 먼저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잠깐 배웠다던가 아니면 이해했다고 보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자율 평형 방정식이라는 조건으로 바로 시작을 하고 많은 학생들 몇몇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동시에 듣고 있는 학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명목 환율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할 때 환율이란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쓰고 있는 환율은 보통 명목 환율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몇 원 퍼 달러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달러당 몇 원을 지불해야 돈을 바꿔줄 거냐 이런 내용이니까요. 외환시장에 가가지고 돈을 교환을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환율이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통화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얘기할 때 우리 명목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원래대로 우리 지금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그 고전학포의 이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통화시장에서 결정되는 그 균형들, 그 다음에 변환되는 모든 것들이 실물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변화라는 게 어디서부터 온다? 실물시장의 변화에서 이게 물가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통화시장에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통화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변수는 명목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명목 변수는 실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설명까지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법이라면 사실 이 두 가지 두 시장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건 별개다. 왜? 통화라는 것은 사실 실물 시장의 거래를 도와주는 놈이다. 거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 시장 자체가 분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나서서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강한 가정인 것 같아서, 사실 통화 자체는 실물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통화의 중립성까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 단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할 때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전학파의 설명들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만, 단기나 중기 이렇게 모든 변수들 또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그걸 중기랑 단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꼭 이거 이분법이라든지 통화의 중립성이 정확히 성립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정부 정책들을 강력하게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파들이 이제 케인지언 쪽이고요. 다른 쪽은 이제 고전 학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흘러와서 신고전 학파, 뭐 신케인지언, 네오 클래시컬, 뉴 케인지언까지 이렇게 쭉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뭐 특별히 그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학자들 본다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분석이 맞다 틀리다라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대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여 있는 어떤 양상들을 볼 때, 그리고 그 또 뭐 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동료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그런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학파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거, 환율에 대해서 바라볼 건데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명목 환율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교과서 두 개가 이제 저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국제금융론에서 제가 주로 가르치는 교재랑 거시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재의 저자도 물론 다르고요. 그 저자가 표현하는 뭐 변수들이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뭐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모형 자체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유독 좀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환율 부분입니다. 환율을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준 환율 뭐 통화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 경제 신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환율을 뒤져봤을 때, 그럼 원 나누기 달러의 단위로 환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 나누기 달러, 엔, 그러니까 일본의 옌 나누기 달러, 중국의 위안 나누기 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가 분모에 있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각할 때, 경제 분석을 할 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단위를 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으로 해석하면 자국에 있는 변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이 그 단위의 분자에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지고 지금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자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국의 기준이 되는 단위 달러가 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환율을 해석할 때도 조금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죠. 외국 통화의 측면에서 본 국내 통화의 상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옌퍼 달러가 외국 화폐로 1달러 사는데 얼마 들어? 그런데 거기다가 옌이랑 달러를 빼두고, 국가 이름을 빼두고 미국이 중심으로 이제 교과서를 저술을 하다 보니까 달러가 분모에 와 있죠. 그래서 명목 환율을 옌퍼 달러 외국 화폐 대비 달러 1달러당 얼마,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명목 환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모형의 표현이 쭉 그런 식으로 해석되고 있고, 그래프도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아주 친절하게도 제가 다르게 쓰고 있는 국제금융론 교과서에서는 그런 어떤 다른 외국과 국내의 어떤 변화들을 다양한 국가들이 다 이해할 수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직접 저자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더 유니버설하게 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어떻게 바꿨느냐? 원래 파운드랑 유로랑 이런 경우에 이제 유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단위를 그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 퍼 유로를 쓴다거나 달러 퍼 파운드를 쓰는 단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명목 환율의 달러라는 거, 자국 화폐의 단위가 분자에 가 있는 거죠. 그러고 외국을 분모에 놓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국제금융론에서 바라보는 환율의 단위랑 지금 여기 거시경제학에서 소개하고 있는 환율의 단위를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거 사실은 환율이라는 거 그 대비이기 때문에 역수로 바꿔주면 역수로 바꿔주면 단위가 바로 바뀝니다. 역수로 바꾸고 단위만 바꿔주면 되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그런 주의할 점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뭐 지금 거시경제학에 쓰고 있는 실질 환율에 대한 공식도 사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반대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경제학 국제 금융론이 아니라 거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맞춰서 노테이션을 쓰고 거기 기호에 맞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노테이션으로 쓰다 보면 아주 실수를 하게 된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원의 기준으로 봐서 이 공식을 바로 적용해서 국내라고 쓴다면 환율을 분명히 바꿔주는, 역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필요하다.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환율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건데, 실질 환율은 뭐냐? 그 명목 환율이라는 거는 통화를 통화 대 통화로 바꾸는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통화 대 통화로 바꾸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가치를 그렇게 바꿔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더불어 가지고 실질 환율이라는 거 우리 통화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자라는 거죠. 네, 통화라는 거 다른 물가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부분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들고 가가지고 얼마나 교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미국 가서 뭐 살 수 있는지 보자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1,0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들고 가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물건을 몇 개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물건 대 물건을 교환하는 것. 그러니까 환율의 그 통화의 교환 비율이 아니라 물건의 교환 비율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바꾸는 것, 실물 시장의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것. 그래서 실질 환율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을 통해서 우리가 명목 환율과 이제 물건의 가격들을 생각해 보면 그 교환 비율을 통해 가지고 물건이 몇 대 몇으로 바뀔 수 있을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단위는 국제금융교과서는 Q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엡실론을 쓰고 있어요. 2를 대신하면 원래 엡실론이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변수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전에 같은 모형에서 똑같은 이니셜로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명목 환율이라는 걸 소개할 때 2라는 변수 이름을 써 버렸다. 근데 실질 환율이라는 개념을 또 exchange rate이라고 하면 real exchange rate이라서 2를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그리스 알파벳을 데리고 와서 엡실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엡실론으로 썼는데 그거를 엡실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엡실론은 2 곱하기 P에다가 P 스타로 나눠준 걸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개념이 무엇이냐, 그 관점이 어떤 것이냐라고 살펴본다면 엡실론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에다가 자국의 상품의 가격을 곱해준 다음에 외국의 상품의 가격으로 나눠준 겁니다. 근데 이 실질 환율의 정의가 국제금융론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엡실론이라고 안 쓰고 Q로 썼다고 말씀드렸고요. Q는 2 곱하기 P 스타 나누기 P로 썼습니다. 왜 그러냐? 그 환율 자체, 2라는 환율 자체가 지금 거시경제학에서는 옌 퍼 달러 또는 원 퍼 달러예요. 달러가 분모에 가 있죠. 분모에 가 있는 유닛으로 곱해줘야 분모에 있는 단위가 없어지겠죠. 달러가 분모에 가 있으니까 달러 나누기 달러가 되니까 없어지고요. 그럼 그게 유로 단위로 아니면 뭐 다른 외국 화폐 단위로 분자가 써지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 화폐의 외국 상품 가격 그게 외국 상품 가치의 단위로 쓰여져 있겠죠. 그럼 그 단위 자체가 분자 분모에 하나씩 있으니까 사라지고요. 그 비율 자체가 몇 대 몇 개 대 몇 개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 자체가 어떤 유닛, 어떤 단위로 써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이 공식이 아니면 내가 계산한 계산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눈여겨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과서에 따라서 환율을 어떤 기준으로 쓰고 있는지가 다르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어떤 기준? 달러가 분모에 가 있는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식이 국제금융론이랑 아주 다르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시려면 환율이라는 거 어떻다고요? 그냥 숫자가 1이다 그러면 1이죠. 그 유닛이 1이라면 교환 비율이 1인 거니까 유닛을 바꿔도 다 1대 1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환이 쉽습니다. 그럼 만약에 2다라고 하면 2yen per 달러다라고 하면 0.5 달러 per yen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렇게 역수를 취해짐을 통해서 바꿔줄 수는 있다. 그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단위를 꼭 눈여겨보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의 공식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서 엡실론을 쓰고 있습니다. 엡실론 어떻게 정의하느냐? 2에다가 명목 환율에다가 P 곱해주고요. 자국의 상품의 가격, 그 다음에 P 스타 외국 상품의 가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질환율 정의를 했는데요. 실질환율이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 빅맥지수에서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빅맥지수라는 거 뭐겠습니까? 빅맥지수라는 게 우리가 물물을 어떻게 교환하는지 그 교환 비율, 외국의 상품과 국내 상품을 교환하는 교환 비율을 알고 싶은데 실질 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죠. 환율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명목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실물로 교환되고 있는 경우가 좀 적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품들이 정확하게 좀 많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예가 좋을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은 품질로 비슷한 상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맥도날드가 세상 곳곳에 외국에도 각각 퍼져 있는 겁니다.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빅맥 하나 요구하면 상품도 똑같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아주 좋겠죠. 그래서 빅맥 지수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요. 그거의 교환 비율을 그래 실질 환율을 평가해보는 아주 좋은 지수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빅맥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맥 하나 얼마 하는지를 이제 비교해 보면 실질 환율이 어떤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빅맥을 예로 한번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빅맥 일본에서의 가격, 여기서는 교과서는 피스타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피스타가 얼마인가? 200엔이다. 200엔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럼 미국에서는 보통 2.5달러 한다라고 하죠. 2.5달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보니까 이가 여기서는 소문자 1로 썼는데 이 환율이 120yen per 달러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120yen per 달러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빅맥 지수를 구해보자. 실질 환율을 여기서 한번 구해보자. 엡실론 쓰면 되고요. 환율이 120원이죠. 120yen per 달러예요. 거기다가 국내 가격 달러로 곱해주는 게 좋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 yen per 달러가 단위이고 여기서 2.5 달러니까 요 달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요거 곱해주면 단위가 yen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 그러니까 yen P스타가 분모에 와야 되니까 P스타가 분모에 와야 되니까 이걸 2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1.5 나오죠? 1.5 나옵니다. 1.5로 계산된다. 그럼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일본에서 온 사람이 일본에서 와가지고 미국에서 빅맥 하나를 사려면 일본에서 몇 개 사갖고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쵸? 그 가치로 따지자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분석을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 빅맥 하나를 사려면 일본에서는 빅맥 몇 개를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네, 이 미국의 빅맥 하나에 대비되는 일본의 빅맥은 1.5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1.5배가 더 든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대 물건의 교환 비율, 실질 환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빅맥 지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실질 환율을 쓰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 세계에서 실질 환율이라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엡실론 실질 환율 자체를 해외 물품 베스켓 측면에서 보면 이게 프라이스 자체를 지금 빅맥 하나로 놓고 봤지만 물가 수준이라든지 일반 상품의 묶음을 사용하는데 아니면 사는데 드는 비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활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할 때 그 베스킷 정에서 얼마나 지출해야 되는지 지출량을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미국 와서 살려면 1.5배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해외 물품 베스켓 측면에서 본 국내 물품 베스켓의 상대 가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물가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베스켓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물가 수준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가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형에서는 이제 보통 바라볼 때 하나의 생산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고 처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생각을 점점 더 높여가는 그런 이제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이제 하면 엡실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건 뭘까요? 엡실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일본 사람이 1.5배를 줘야 된다. 이 얘기는 미국의 물가 수준이 더 높다. 그쵸? 미국의 맥도날드 가격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가 수준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물건의 가격이 더 높은 거죠. 자, 그거를 다시 해석하자면, 자, 실질 환율이 증가됐다라고 한다면, 국내의 상품의 가격이 더 높다라는 거죠. 더 비싸다, 더 비싸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 줄어들게 되고 수입 네, 엑스포트라고 쓸게요. 수출 그리고 이가 많아서 엑스포트 수출은 네 감소하게 되고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역 수지 악화되겠네요. 그렇죠. 이 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향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위 우리 생각했던 요 실질 환율의 계산 과정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개방경제 오픈 매크로에 대한 이제 소개를 시작을 했고요. 요약을 하자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해서 소국 경제에서 순수출과 자본 유출 유입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무역 수지와 이 자본 유출 유입과의 관계가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율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환율이 변해갈 때 어떤 식으로 실물 시장에 영향이 미쳐지는지를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물 시장이죠. 실물 시장이다 보니까
명목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실질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질 환율의 개념을 도입하고 실질 환율을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NX가 어떻게 변해 갈지에 대한 예측까지 이야기하는 거, 설명하는 과정까지 마쳤고요. 거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셔서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실질 환율이 변할 때 각각의 변수들의 변화, 그리고 자본의 변화들, 실질 환율과 각 수출 수입에 관계된 변수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모형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과정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